안녕하세요.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 건데요. 옆에 계시는 분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방송에서 보고 처음 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이름은 이위력이고요. 저는 지금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여름쯤이면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논문을 쓰는 동시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등록금을 또 이렇게 벌면서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화를 5개국, 4개국 이렇게 장시간 할 것 같은데 옆에 진행하시는 MC 분에게 사회자 누나에게 사회자 선생님에게 잘 부탁드린다. 누나, 누나는 맞죠 뭐. 네. 근데 저는 정말 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약간 늦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있고 네. 있는 게 너무 부러웠고 특히 네. 남동생들 그렇습니다.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었는데 요즘 나 이거 방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그렇습니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방송에서 보고 진짜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위력 씨를 보기 전에 먼저 소문 듣기는 막 경찰 대학 막 나오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담당 형사도 다 알고 그렇습니까? 있어. 참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게 경찰대 나온 거는 맞습니다. 탈북민 1호로 그 치안대학원 경찰대학교 석사를 1호로 이렇게 2기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은 모두 끝내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나는 올해로 졸업인데 무서워요. 논문 쓰고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력 씨 모시고 워낙에 이게 죽이죠. 네. 우리가 종편 방송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졌겠지만 고향은 따로 어디실까요? 저는 88년도에 한경북도 김책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은 그 한경북도 원성구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해서 23년을 보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나오네. 30. 자,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김책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총진 다음으로 가는 곳이 한경도에서는 김책이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제일 가난한 데가 한경도에서 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살 때까지 거기서 보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행복하고 또 이렇게 제일 불행했던 것이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 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했던 것도 그쪽인데 또 어떻게 또 안 좋은 기억도 있는 것이 김책 하게 되면 조금 까마짭짭하고 그쵸, 철이 많고요. 바다가 있어서 그 선박 관련 공장이 맞아. 선박 공장이 엄청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배들은 함흥항하고 청진항 그리고 그 김책항이 있는데 그 김책항 쪽으로 이렇게 수리를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한경북도 청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사가 좀 잘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다면 김책은 김책은 뭐 밀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오직 회사로 다녀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리막을 걸으면서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김책에서는 제일 힘들어하지 않았나 김책에서. 맞아요. 원성으로 오게 된 이사 온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10살까지? 네,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던 기억과 제일 슬펐던 기억이 공존했던 것이 제가 태어난 김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김책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경찰을 하셔서 또 이렇게 북한의 뭐 공무원들이라는 시스템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시스템보다도 그 인민을 위해서 비리를 해서 쫄크기 쫄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부 엄수용소에 가시면서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이렇게 고아로 낭떠러지에 떨어진 곳이 김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다는 게 아버님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처가 됐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계층이 북한에서는 산다. 제일 위에는 핵심 계층이 살고, 그 가운데는 동료 계층이 살고, 그리고 밑에는 적대 계층이 산다. 이런 얘기가 북한 사회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계층에서 동료 계층으로 또는 이렇게 적대 계층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한순간에 경험했던 것이 한 번에 그냥. 예, 그 김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때 누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었어요? 누나가 10살이었고 제가 8살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 10살 되는 그 나이에 누나가 미력 씨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면서 네. 큰 거네요? 사실 뭐 보호가 누나가 원래 동생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누나도 뭐 어릴 때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이런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미새가 날아와서 새끼들을 그냥 먹는데 먹여주고. 익숙하다가 갑자기 어미새가 안 돌아오면 그 새는 그다음부터는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 엄청 험난하잖아요. 뭐 죽거나 어떤 거. 그쵸.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주워 먹어야 또 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는. 10살, 8살. 네. 그때가 95년도 고난의 행군 맞습니다. 예. 시작돼서 2, 3년 됐을 때라는 맞습니다. 소리잖아요. 네. 그때 되면 정말 바깥에 북한에는 나가게 되면 네. 그냥 하룻밤 눈 뜨고 잤더니 옆집에서 누가 죽어서 네. 그냥 네.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저희 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 보고 장마당 세대다 이런 그쵸. 표현을 하는데 참 장마당 세대라는 그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들었다는 잘 생각이 만들었어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사회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공동으로 그쵸. 일을 해서 공동으로 그 배급 체제를 유지해서 그 영위하는 목적인데 그 배급 체제가 무너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봐오고 그쵸. 또 아사자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장마당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봤던 시대니까 이만하면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장마당이라는 표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북한에는 원래 장마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한행군 씨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본인들 어떻게 안 들고 네. 아사자 발생한 탈북민들 생기니까 시장화를 팍 열어놓으면서부터 장마당이 생기면서 장마당 세대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권한의 행군 세대라고도 하는데 장마당 세대라는 네. 게 사실 우리 때인데 그래서 저도 학교 때부터 언니 도와서 장사하기도 했었고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장마당 나가서 맞습니다. 예. 진짜 주워 먹고 빌어 네. 먹고 얻어 먹고 매 맞으면서도 막 그래서 그게 장마당 세대라는 게 붙여졌는데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렇죠.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 또 이제 제가 뭐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이제 제가 북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자식이라도 그런 과거에서 살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맞아요.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참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금도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꿈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 뒤에서 그 보이부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몽,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뭐냐? 이게 다 나약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인간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꿈꾸고 있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놀라고 섭취 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 트라우마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네. 받았던 그 충격이 평생 동안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걸 겪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누나랑 같이 원성으로 가게 된 거는 두 분이서 같이 옮겨가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한다면 한 3박 4일은 짜장면 그쵸.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그쵸. 많이 걸릴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그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 김책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그 한경북도 원성에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할머니네 집도 또 많이 가난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다시 김책에 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제일 힘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근데 이것이 친구 사이뿐 아니라 가족 사이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그 할머니 집에 가고, 또 할머니가 뭐 어디 또 친척 집에 보내면 그 친척 집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내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방황을 했었고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결국에는 다시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평소에 그 교직자셨어요. 할머니 제자가 고아원 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 소개로 그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북한에서는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학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참 지금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도 너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손주들을 이렇게 네. 또 북한이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할머니를 100번 이해하고 하는 게,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또 철도병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엘리트시고 할머니도 엘리트시고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아콩달콩 사시다가 고난해군이 탁 터지면서 온 그 자식과 형제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들어갔을 때 이미 식구가 12명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이렇게 사용해야 될 이런 식량 이 있다면 그거를 너무 벗어나니까 갑자기 쌀밥에서 죽을 드시게 되고 죽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다녔는데, 결국은 할머니 손에서 그 고아원까지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그냥 간단하게 정말 마음 아프지 않는 사연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혹시 아버님이 그럼 어떻게 좀 지금 저희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보안원이라는 그 직업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 원래 뭐 궁극적인 목표는 뭐 공공의 이익과 인민의 뭐 안녕을 위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이것은 사회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될 때 하는 얘기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이런 행위들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이걸 단속해야 되는 주체가 보위부 보안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연관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직장 내에서 뭐 나는 뇌물을 이만큼 받았어, 너는 이만큼 받았어, 이런 게 경쟁이 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똑똑한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드시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적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적과 내통했다, 그래서 적과 연결된 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적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한때 그 골동품이 북한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북한이 워낙 또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까, 뭐 고구려 수도도 뭐 그렇고, 뭐 북한의 모든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골동품이 뭐 많이 남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자기 하나를 평양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 팔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는 1000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다음 그거 보내게 되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켜가지고 김책바다로 해서 이렇게 보내다가 그 들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치공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잡힌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흉내만 냈거나 선교사를 만났거나 한국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났다는 게 더 큰 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야, 그럼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나서 원성에서는 집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할머니 집에서 너무 안 되니까 일단은 국가시설의 그 고아원에 넣었는데요. 그 고아원이 결국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아원에 처음에 갔던 그 뭐랄까 그 장면이 뭔가 사진기처럼 찍혀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던 그 고아원은 첫 장면이 그 흑백이었어요. 아주 흑백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고난의 행군이었고 부모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사를 하는 판인데 뭐 고아원이라고 해서 제대로 됐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나마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구호소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그 고아원에 모여놓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아이는 아이들은 눈만 그냥 번질번질 이렇게 그치, 돌아가는 그치. 거예요. 그냥 그 목은 이렇게 가늘고 아 여기서 정말 3일이나 3개월을 버티면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7년을 버티고 살은 거죠. 와. 예, 예. 학교는 보내주나요? 그 학원 내에서? 학원 내에 예, 학원이 예, 그 학교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구호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 안 내보내고 일단 거의 맞습니다. 가다 놓다시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도망가고 또 장마다 나서 꽃제비 치고 막 이런다고. 예, 구호소하고 학원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학원은 한 개 도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구호소는 또 어떤 개념이냐면 그 북한의 김정일이 어떤 방침을 내렸었냐면 원래 북한 모토가 구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왕입니다. 네. 그게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인 아이들이 지금 목이 가날 영양실조 걸려서 이렇게 나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찍으면 북한 망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호소를 만들어야겠다.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못 돌아다니겠다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죠. 맞아, 그거 맞아. 내려온 게 그 구호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호소는 뭘 하냐면 돌아다니는 아들 1차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모아뒀다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보낼 거 보내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은 학원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갑니다. 네, 네. 아 나는 지금 그 구호소가 학원이라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예. 이게 나도 북한 사람인데 네, 네. 지금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시스템도 있었네요. 네, 네. 아 참 신기하다. 야 이게 잘못 이렇게 해서 조사받다가 잘못 말하게 되면 간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북한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 또 전부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내가 봤던 북한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많아지는 편인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사회 시스템 문제고 맞아. 그건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아 도대체 탈북민들만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이 사람은 이렇다고 뭐 했다 하게 되면 다 네. 충격이고 뒤로 자빠진다고 하는데 네. 그게 우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네. 팩트를 얘기하고 또 네. 줄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탈북민들의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아 이게 지역마다의 특성과 맞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을 보면 아 이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구나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통진 같은 함경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맞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원성에서 살다가 20대가 되셨을 거고 아까 그러면 한국으로 오신 게 예, 중국을 넘으신 게 20대쯤 그럼 된다는 네,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아원을 18살 때 고아원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평양에 한 3년 정도 나가서 돌격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격대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에서 뭐 엄청난 특수부대처럼 생각하는 부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삽질로 땅 파는 부대라고 모아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돌격대는 국가에서 그 노동력을 무료로 이렇게 강제 동원을 해서 쓰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돌격대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그 정부 돌격대가 있고 지방 돌격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방하고 그 정부 돌격대를 2개를 다 가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를 그 용접 일을 하면서 예,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아원 출신으로서 평양에 나간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평양에 갔지? 깜짝 놀랐어, 나도 좀 전에. 그래서 평양에 갔지 않는데 사실은 뭐 제가 잘나서 나간 게 아니고 노동력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고아원을 졸업하게 되면 일단은 고아원 아이들 자체가 보호자가 없는 특성이 그치. 있고 졸업하는 순간에 버려집니다. 그치.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어디에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워줬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반대로 또 국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갖고 지방돌격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교환으로 이렇게 그쵸.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고아원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을 그대로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그 아이들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 딱 맞으면서 돌격대로 단체 배정을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나가서 처음에는 828 청년 돌격대에서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뭐 근무가 아니고 근무가 그냥 아니고
그래 강제 인력인 거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표현이 맞죠. 뭐 솔직히 내가 일을 근무했다게 되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그쵸. 맞는데 제가 뭐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 6일을 일하면서도 뭐 밥밖에 먹은 게 없으니까 예. 그것도 옥수수밥도 그냥 골패 먹고 밥이나 줘요. 에이, 진짜 이게 돌격대 하게 되면 전쟁판으로 치게 되면 총알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평양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비춰지는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비춰지는데요. 제일 그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 그다음 두 번째는 금강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가서 찍어온 일부 영상들. 근데 뭐 사실 이 세 가지가 맞아. 북한 정부에서 통제하는 영상들이 대부분 나온 걸 겁니다. 통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찍은 영상들은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평양의 그런 화려한 거리 뒷면에는 그 수많은 북한 청년들의 노동력이 맞아요. 동원이 돼서 그 건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돌격대 하게 되면 정말 그 조금 그래도 집에 조금이라도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거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뭐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나온 사람들 있으면 야 위려가 내가 돈 대신 이렇게 할 때 나 대신 내 이름으로 좀 돌격대 나가줘 하게 되면 돈으로 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방송 보게 되면 약간 돌격대 애들이 네. 추송의 노래 모임 뭐. 하는데 그 마대자루에 돌을 쥐고 나르는데 우리는 이거 메고 새벽마다 나와서 네. 이거 메고 달릴 때 네. 누가 생각했냐 했더니 장군님을 그리면서 이 도로를 깔았다고 노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 100% 사실이고요. 북한에서 마대용이 나왔던 것도 그 남포고속도로를 맞아요. 할 때, 근데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게 북한을 빼놓고 모든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마대자루로 자갈을 나눠서 고속도로를 깔아갖고 사람이 몽둥이로 이렇게 다지는 다져가지고 거. 하는 고속도로는 아마 전 세계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홍보를 한 거죠. 세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근데 세계에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원숭이 뭐 원시 사회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걸 딱 내렸는데 홍보를 한 거죠. 세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근데 세계에서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원숭이 뭐 원시 사회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걸 딱 내렸는데 안에서 선전선동은 뭐 워낙 유명하고요. 예전에 게스트 한 분 모셨을 때 그분이 여기는 간판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북한은 맨날 수령복, 장군복, 이민복만 네. 있는데 그 간판 얘기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북한의 간판, 저만큼 간판을 많이 본 사람도 두 간판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북한의 간판은 모든 것이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그치. 너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근데 한국의 간판의 특징은 너가 안전해야 너의 가족이 행복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다 모두가 행복하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는 목 중심이 국가라면 한국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라도 야 이게 어떤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한국에서 초반에 일을 할 때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뭐 조금 잘 안 지키면 오늘 이렇게 가족에게 못 따라간다, 가족이 뭐 힘들어한다, 뭐 이런 거 보고 아 정말 그래야겠다 와닿더라고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유튜브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데 방송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멘트 몰탈인가 그걸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소니까 이렇게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고 물이 네. 막 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돌격대원들이 정말 거기 마대자를 이렇게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몰탈을 네. 내렸다. 그게 북한에서도 유명한 그래서 뭐 영웅신문가 노령영웅신문가 줬을 거예요 아마.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영웅신호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뭐 이슈가 선전소동이 됐었어요, 그때. 유명하니까 한 명을 그렇게 그 모델로 세웠는데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저는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뭐 경험을 비슷한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요?
자루로 이렇게 시멘트 상하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자루로 이렇게 나르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위동을 뽑고 그치.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시멘트 한 삽이면 10kg입니다. 그쵸. 상당히 무겁고 워낙에 돌덩이고요. 무겁죠. 그래서 한 두 삽 정도 남자들은 20kg, 여자는 한 10kg 정도 이렇게 해서 어깨랑 메고 나르는데 이게 자루가 이렇게 그 뭐 사람이 잘 밀 수 있게끔 뭐 비로도 천이라 부드러운 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그치. 꺼질 것이란 거거든요. 이렇게 들고 나르다 보면 이렇게 어깨 가죽이 뺏겨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가루가 묻고 그래서 좀 쉬다 보게 되면 진물이 나면서 시멘트가 굳어버립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뭐 사람이 정말 땀도 나고 하니까.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좀 구석구석 시멘트 가루가 닿게 되면 그걸 다 뜯어야 되는 거죠. 뭐 헌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죽이 벗겨진 데 그 시멘트가 있게 되면 그걸 뜯어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가죽이 벗겨지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했을까 이런 맞아. 생각인데요. 근데 이게 집단주의 참 관점에서 보면 좀 웃긴 게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서 나서는 게 이상한 거고. 이상한 거지. 예. 그리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또 그걸 뭐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좀 놀랐던 게 뭐 일을 할 때라든가 어디 어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열애하세요 하는데 아픈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가관이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뭐 다리가 뭐 살짝 삐끗했습니다. 아니면 뭐 손가락이 살짝 아픕니다. 아니면 머리가 두통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열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아니면 모가지 구미 갔습니다. 머리가 터졌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근데 터져도 그냥 터져도 터지면 그냥 안 되고 이만큼 부어서 지금 거물이 뚝뚝 흐르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열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나갔을 때 제가 제일 느꼈던 부분은 첫째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뭐 지방에서 쭉 살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 내가 사는 나라에 이런 도시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고층 아파트, 둘째는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물론 전기는 잘 안 들어오지만 그리고 뭐 지하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항상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상 낙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70년도에 그 시골에 있는 한 총각이 서울역에 갑자기 떨어져가고 혼자서 자생을 했을 때 그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놀랐던 거죠. 그 놀랐던 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첫째는 우리 인민은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정말 장군님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정말 멋있는 건물과 멋있는 이런 인간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온 곳도 있구나. 그럼 우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첫째는 들었고요. 평양 안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뭐 정말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 또 평양 사람들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두 번째로 놀랐던 거고, 세 번째는 평양 내에서 배급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놀랐었냐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이미 배급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서 자력갱생이라는 그 구호가 제일 알맞게 사람들이 살아왔었는데 평양이라는 곳은 아직도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보다도 구호는 있긴 한데 그건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배급 시스템이 다 유지되더라는 거죠.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사회주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마저도 내 혼자 하면 했지 남한테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한다는 것도 또 불편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말하면 또 이렇게 간첩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하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삼석구역, 평촌구역 이쪽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는 다 시골이잖아요. 네, 같은 네. 평양인데도 삼석구역 가면 다 농장이고 막 배추밭에 배밭에 막 살구밭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야채, 과일, 오리공장, 닭공장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북한 안에서도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네, 어마어마하고 맞습니다. 그러고 평양 안에서도 또 그렇게 또 차이가 나면 이건 뭐 정말 60, 70년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평양 올라갔는데 저도 평양 올라갔을 때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 타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냥 지방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죠. 오세요 증명서 출생증 어디서 하셨어요? 얘 어떻게 하셨지? 에스컬레이터 못 타는 건 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지하철 표 끊어가지고 찍고 나가야 되는데 그 표 뗄 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탁탁 문이 닫히면 와 기절해서 뒤로 넘어가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지하철에 지금 제가 그 자리에서 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막 탈 줄 몰라서 그치, 겁먹고 무서워서. 엄마나 이러고 있다면 과연 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이미 평양에 있고 그치. 태어났는데 이미 지방에서 이런 다른 삶을 살았고 같은 나라에서도 참 거기에 가서 그러는 내 모습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양 하게 되면 우리 평양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을 때 탈북을 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뭐 돌격대 생활하고 뭐 집이라는 게 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탈북 당시까지만 해도 뭐 남한 드라마나 남한 소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겠어요. 아닙니다. 볼 기회도 저는 없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봤고요. 예? 그 학원에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년대 후반부터 그 남한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봤던 게 뭐 경찰 특공대, 뭐 유리구두 막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유리구두. 그 연변 지역에서 송출되는 그 드라마 방송이 북한에서 안테나를 조금만 조작하게 되면 그치. 그 중국 그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언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국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국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때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조선은 그 헐벗고 굶주리며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전쟁 이름도 조국 해방 전쟁이고 우리가 그들을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된다. 뭐 그치.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또 구원의 대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랬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다. 아 이거 교육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 드라마 내에서 그 라면을 그 재벌들이 그 상당히 그 먹으면서 슬퍼한다는 거.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는데 라면을 먹는 거. 그러니까 망했는데 왜 라면을 먹냐? 우리는 특식인데 이런 내 말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놀랐던 것은 개개인이 자동차를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맞아요. 노동자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 도당 책임비서라든가 뭐 군당 책임비서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런 간부들 급에서 이렇게 차를 타거나 기업 큰 대기업 뭐 7기업서 그쵸. 이런 데서 이렇게 승용차를 타는데 이게 일반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뭐 차가 막힌대요. 그래서 차가 막힌다는 단어를 그때 처음 뭔지 알았어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나만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 후에 그 드라마를 접한 건 평양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를 10편을 봤다면 한국 드라마를 4편은 한경북도에서 봤고요. 6편은 평양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그만큼 한국 영화가 많이 돌더라고요. 걔네 더 많이 봐요. 예. 너무 많이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님 계신 곳, 뭐 심장,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수뇌부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수뇌부에서 남조선 영화를 더 많이 보더라.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어떻게 학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좀. 나는 정말 뻥치네. 야,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집에서 보기 힘들어서 숨어서 보는데 학원에서 그렇죠. 원성에서 봤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집단적으로 그 교육을 개개인이 아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원래 군당이라든가 도당 이런 데서 TV 같은 것을 개인 집은 없어도 제일 많이 그렇게 각 호실마다 또 이렇게 넣기도 하거든요. 흑백 TV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학원에 있을 때 청년 비서를 했었습니다. 청년 비서를 하면서 청년 지도원실을 제가 혼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청년 지도원실이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의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강연 자료를 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제가 3층인데 2층인데 안테나를 조금만 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에 대부분 북한 그 고아원 일가가 대부분 9시나 뭐 10시 이때면 다 끝나버려요. 그쵸. 근데 그때 이후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렇게 안테나를 한 명 올려보내서 이렇게 싹 돌리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짭짤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24시간은 안 줘도 무슨 전기라고 했었나? 국가전기. 네, 국가전기를 국가전기. 씁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다른 오히려 그 뭐 전기 쓸 일이 있으면
그 교직원들이 뭐 전기 쓸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쓸 정도로 그래서 전기가 일반 집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국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국전, 야 국전에다 코 걸어라 하게 된 국전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녹화기 같은 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가져와서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러면 대신 그 문은 제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낮에는 지도원 선생님이 관리를 하지만 밤에는 저의 왕국인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일은 밤에 기생충이네. 네, 밤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는 어느 순간에든 제가 종을 쳐갖고 아이들을 다 모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문 열어달라고 하게 되면 문 열어주고 제가 문 걸고 또 앞에서 경비 한 명 세우고 아이를 그리고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저는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치. 남자의 향기, 남자의 그 향기. 건혁수 나오는 그 영화도 무슨 그 무슨 뭐 그 여자 그 깡패 하다가 그 영화도 그 선생님들이 CDR을 가져와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 열어드리고 해서 봤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뭐가 꺼릴 게 없어. 잡혀도 그냥 혼자 하고 이러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교직원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저의 왕국이고 제가 아이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모집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어찌 보게 되면 그 학원이라는 그 뭐 200명을 300명을 제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갖고 그 전기에랑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죠. 올 때 그냥 뭐 이렇게 도시락에 밥 같은 거랑 반찬 김치랑 이런 거 좀 가져다 주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금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철문 있죠. 서랍문 있죠. 쫙 소리 나는 거 거기다 이렇게 넣어두고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점차 나가면서 원래 청년 비서를 6학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5학년 2학기부터 청년 비서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 기존에 청년 비서 했던 형이 그 군대에 나간다고 일반 학교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제가 청년 비서를 하면서 못된 짓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그 남조선 반동 배경 문화법을 제일 많이 여긴 사람이죠. 그러네요.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 안에서도.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궁금증이 생기고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 계속 맴돌고요. 그래서 청년 장마당 세대들도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맞아요,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제일 충격받았던 그 비디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진짜. 그때는 그 아이돌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아이돌 1세대라고 하는 그쵸, 한국인데 여자분들이 그 옷을 그 이렇게 뭡니까 뭐 한실종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무릎 이상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치.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치마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고. 입어야 되고 막 이런데 막 그것도 막 길쭉길쭉한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거의 다 뭐 다 피복을 이렇게 뭐 없어 그런가 막 이렇게 아껴서 그런가 막 달랑달랑 그냥 가릴 때만 가리고 막 이렇게 춤 추시니까 막 그냥 모두 멤버 그때 그거 보고 결론을 내렸죠 저희가. 아 이거는 우리 공화국을 몰살하기 위한 남조선의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공화국 남자들을 휘어잡으려고 이렇게 사이즈를 무르뜨게 이걸 보지 말자. 딱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보면 안 돼. 딱 이러고 밤에 혼자 또 보고. 예. 맞아요. 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저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채널이랑 돌리게 되면 막 별의별 정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자 여사가 이렇게 마주서서 우리 로맨스 같은 거랑 보게 되면 영화 보게 되면 막 뽀뽀하고 잠자리 가지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오빠들이랑 보게 되면 눈 돌려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눈 돌리고. 근데 나만 창피한 게 아니라 오빠들도 엄마들도 서로가 눈을 피해요. 이렇게 괜히 담배 찾고 괜히 막 이래요. 서로가 아들 이게 부자지간에도 서로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보고 눈 가리고 보지 말래요. 근데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랑 다 같이 뭐 여동생이랑 같이 TV 보는데 갑자기 19금 장면이 나오면 서로 불편하고 뭔가 아니 이렇게 19금이 아닌데. 아 일반 그냥 키스씬인데. 내가 웃는 게 그러라서 웃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19금이 아니고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뭐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웠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도. 예. 근데 그게 이제 창피한 거지. 그래서 서로 눈을 돌리고 막 이래요.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 참 무지한 건지는 무지하죠. 모르겠지만 무지하죠. 그 우리가 그 한국에 보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린이 선생님들이 여러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게 성교육을 이렇게 쭉 하는데 북한은 솔직히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로 뭐 첫날 밤에 무슨 정말 뭐 친구들이 장난삼아 시켰던 것을 막 따라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하는 정말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알지만 뭐 친구가 뭐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다라는 걸 알려주지만 시골 같은 정말 순진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자 남자가 같이 사는데 아기가 나오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성교육에 대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오히려 그 여성 인권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다가 잡혀가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거 일단 이렇게 한 번쯤은 잡혔을 것 같아.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리 그 북한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그 북한을 상대로 한 장면이 몇 장면도 안 나오는데 그 영화를 이건 무조건 남조선을 그 남조선 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몰살하기 위한 영화다. 이렇게 완전 한국에 내보내기 위한 영화다. 이렇게 해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올가미라는 영화가 올가미, 있는데 야, 유명했죠. 아들 그 씻겨주는 그 장면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북한에서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소년 단련대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올가미를 보고 충격이었죠. 그 올가미 거의 장면 좀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좀 잔혹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요. 올가미 원래 유명한 드라마였죠. 드라마인 거죠. 북한에서도 올가미 유명한 드라마 영화들이 뭐 이렇게 돌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올가미 나 그 엄마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이름이 항복구미처럼 생긴 북한 그 보이자들에 나오는 항복구미처럼 생긴 배우분 있습니다. 맞아요. 나 그분 이제 고용간첩 항복금 하는 이렇게 서사처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평양 돌격대에 갔다가 돌격대 생활을 끝까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왔는데요. 못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그 북한의 그 보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보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토대가 아주 안 좋은 북한 일반 사람이 정말 토대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일본 뭐 놈이었거나 북한 편으로 한다면 친일파였거나 뭐 이런 사람인데도 정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결국에는 장군님의 품이 넓어서 언젠가는 다 안김을 받는다. 그래서 영웅도 된다. 그 영화를 당원도 된다. 네,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정말 그 영화 보고 돌격대 나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지한 거죠. 순진하다는 표현은 절대로 못 하겠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입당을 할 수 있고, 근데 입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의 기본 스펙이고 다시 말해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도 발판인데 그게 돼야 되는데 저는 뭐 집안을 다시 살려야 된다.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저는 결국은 아들로서 그 죄를 씻고 막 이런 보중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웬일이야. 그래서 평양에 나가서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했고요. 근데 그 12시간에 포함된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충성의 보위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만수대 언덕 지금은 그 김정일이까지 있는데 그때는 김일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명단해라 이름 적고 청소할 것도 없는 대리석을 계속 쓸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그 만수대 언덕 지금은 그 김정일이까지 있는데 그때는 김일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명단해라 이름 적고 청소할 것도 없는 대리석을 계속 쓸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원래 3년 정도가 되게 되면 군 같은 경우는 7년에서 9년 정도면 입당 후보당 심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돌격대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이 되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되죠. 빠르게 힘들어가지고. 그치. 근데 정치 지도하고 찾아가서 입당 의전 할 때 안 됐냐 이렇게 좀 날 좀 입게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 아빠 엄마가 역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확 깼죠. 뭐 그때 그때 얘기를 한다면 참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너무 기가 찼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는 아버지 엄마의 그 죄가 딱지가. 그대로 연좌제로 내려오는 거. 결국 나는 여기서 벗어 못 나오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여기서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그치. 세끼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려오게 됐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누나하고 장사를 하면서 뭐 청진, 샛별, 무산, 뭐 무산에 또 찹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찹쌀을 실어다가 무산에서 또 그 기름 기관차대가 있습니다. 철송대가 그래서 기름을 쳐가지고 또 청진에 팔고 수남에서 또 고기를 채가지고 또 뭐저 가고 고기를 또 샛별에라 팔고 샛별에서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또 다시 청진에 그렇게 장사를 계속 하면서 뭐 결화를 또 뭐 하산봉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뭐 샛별이라 팔고 그러다 결화를 한 5알씩 깨먹게 되면 그걸 먹고 싶은데 깬 걸 또 못 먹고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매대에 가서 또 이렇게 매대에서 또 깬 결화 그렇게 살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치더라고요. 그 삶이. 그리고 하루는 담배 피우면서 그 국경 옆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터무니없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내가 얻은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는 또 그때 당시 또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보호자 제1 보호자 누나가 이렇게 신랑이 와서 그 작은 집에 또 이런 실혼방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자는데 뭐 부스럭 소리 나기도 엄마 누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부스럭 소리 나기도 딱 일어나서 깡솔불 딱 켜고 누나 뭐 괜찮아?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어머.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막 누나를 뺏기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래서 그 진짜 방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누나하고 이렇게 한 이불 접는 것도 지금 막 저는 막 그게 승낙이 안 되는 거죠. 그 내 엄마 같은 누나가.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참 지금 들어가면 욕먹을 소리인데 밤새 지키는 겁니다. 눈이 새빨개지면서 그래. 뭐 버스럭 소리 나게 되면 딱 깡솔불 켜고서 등산 딱 켜고서 내 이제 무슨 소리 들었는데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딱 술 한잔 먹으면서 화를 내고 뭐 누나하고 그 매형은 막 죄인인 겁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후퇴하게 되더라고요. 눈치가 없어. 근데 모르지. 너무 내가 좋아하는 내 엄마 같은 누나. 엄마 같은 존재니까. 막 너무 싫고 그리고 또 완전 시엄마 그런 시엄마네. 약간 그 아들이 장가 가면 미닫이문을 열어놓고 미닫이문 턱에다 이렇게 머리만 놓고 자는 할머니 엄마네. 어머. 그리고 또 밥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항상 내 밥을 먼저 북한은 또 이렇게 그 누나가 항상 뭐 남자 먼저. 밥 먼저 밥 푸고 그래서 저를 동생이라고 제 밥을 항상 이렇게 곡상 푸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형밥이 이렇게 뻘러가고 내 밥을 이렇게 후틀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이 살짝 내가 이순이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는 이렇게 나가야 분양해야 되는구나. 저는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치. 내가 뭐 밤새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거기서도 또 임신은 다 하더라고요. 네.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빵빵 터지는데 아니 참 뭐 내가 지킨다고 해서 안 할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경비도 잘못 서고 인정해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누나가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저를 결혼시킨다고 제가 너무 이러니까 저를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집착하니. 지금 말로 하면 집착인 거죠. 집착이지. 누나에 대한 집착이지. 저는 보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라고 그게 생각했는데. 근데 막 소개시켜 막 주는데 그때 당시는 눈에 다 안 찼었어요. 그리고 23살이라는 나이에 뭔가 결혼 생활을 하기도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은 고등학교 아들이 있겠죠. 그쵸 고등학교네요. 그래서 참 그 여자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 결혼하기를 그때 싫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농포 막 이런 데서 시골에서 막 소개팅처럼 이렇게 오게 되면 여자가 이렇게 그 아랫방에 이렇게 이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서 싹 이렇게. 눈 못 마주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담배 뽀뽀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 사람 어떠니 하게 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소개팅을 했었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야. 참. 예. 그래서 한국 가자. 그때까지는 그냥 죽자. 그냥 이런 게 더 심했죠. 그냥.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가게 된 그 제일 큰 거는 하나하나 북한에서 23년 동안 살아와서 누적돼서 내가 쌓아온 결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떠밀어 줬던 것 같아요. 나갈 수밖에 없게끔 네, 만들었던 네. 거죠. 그 제일 큰 게 그 두 가지인 거죠. 돌격대와 누나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이게 돌격대와 누나 결혼. 아, 근데 누나 결혼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나가 엄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엄마 같은 이 누나인데 막 어느 순간 뭐 누나하고 가다 저희 누나가 방간염을 앓으셨는데 길 가다가 위로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펴요. 그런데 누나가 뒤에 딱 앉아갖고 바로 딱 오줌 싸거든요. 그 정도 항상 누나의 나는 항상 뭔가 바람막이고 누나의 이렇게 지킴이고 항상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남자가 찬다라는 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누나가 막 행복해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지금 나야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구지럽고 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내 가족이고 나의 누나긴 하지만 여자니까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은 오직 누나야. 가족이 이거 하나뿐이었으니까. 북한에 뭐 아가씨들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밤에 어디 뭐 변속관 가도 따라 나가서 지켜주고. 그러면 탈북할 때 누나는 같이? 아닙니다. 지금 혼자? 누나는 네, 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미려 씨가 지금 여기 한국에 혼자 네, 그렇습니다. 오신 거네요. 네. 아 누나가 안 오시고 혼자였구나. 그러면 북한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제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거제도에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또 여동생도 또 예쁜 여동생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거제도에서 지금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가끔씩 어머니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내려가서 한테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많이 늙으셔가지고요. 맨날 하시는 얘기가 소원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 누나 이름이 현인데 현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뭐 그 소원은 뭐 통일돼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탈북민들이 모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헤어져서 혼자 탈북의 길을 거쳤는데 언성이라서 아무래도 중국과의 국경이다 보니까 네. 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겠어요. 제가 그 한 번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면 그 북한의 그 팽열차 같은 통근 열차 개념이 있었는데 그 해령에서부터 온성까지 가는 통근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열차가 지금으로 보면 한국 지하철을 아마 후원받아가지고 만든 게 기차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남양이라는 곳에 이런 두만강이 바로 옆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섰습니다. 전기가 멈춰갖고. 예. 남양에? 네, 남양이라는 역 주변에 이렇게 딱 섰는데 문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밑에서 뭐 불도 쪼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물장사들이 와갖고 물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열차에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탔는데 1000명에서 오오오 하더니 와 이런 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 딱 보니까 아가씨 둘이서요 이따만한 힐을 신었는데 둘이서 중국을 향해서 뛰는 겁니다. 그 지금 차에 탔던 사람 중에 탔던 중에 그 여자 2명이 그 내려가고 그 두만강을 이렇게 건너 뛰는 겁니다. 딱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오오 저 간다 하면서 근데 간다 했는데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 하는데 그 1000명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럽다, 대단하다, 용감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 여자 정말 연약한 여자분들도 저렇게 힐을 신고 이렇게 딱딱딱딱 거리면서 그걸 뛰어가는데 나는 왜 무슨 용기가 없었어 그 뒤따라 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지금도 여기 남아있을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 나를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분들이 너무 지금 한국에 오셨겠죠. 뭐 혹시나 아니시죠? 그때 같이 드셨던 분 아니죠? 아니 진짜 키도 너무 이렇게 왜소하신 여자분들이 아가씨인데 둘이 손을 딱 잡고서 이렇게 떼서 그 얼음 두만강을 이렇게 그 얼음판 위를 이렇게 달리시는데 야 너무 존경스러워. 그렇게 이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여자분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강하고 여자분들이 그치. 강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내가 나는 너무 미숙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북한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미숙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무 바보구나. 미실이다, 미숙이다. 나는 정말 저 어린 저 왜소한 여자들보다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 여자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저는 그러네. 가다가 잡혀가지고 또 예. 중국에 가다가 예, 두만강 건너기 전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소문난 자치면 올 날이 없다고 원래 그 탈북을 이렇게 그렇게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우회로 이렇게 또 살아남는데 이게 확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이 쉽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탈북은 이렇습니다. 이 베팅인데요. 90% 죽는다, 10% 산다의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한국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탈북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직행으로 오셨다 나는 이렇게 왔다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무사히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사히 온 사람들은 무사히 왔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그치. 잡혔던 사람들은 다 북송되거나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저는 10명이 떠나가고 2명이 살고 2명이나 1명이 살고 9명이 죽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에 머물거나. 그래서 저도 그 9명, 8명 중에 제가 한 명 꼽혔던 거죠. 그래서 두만강에 엄청나게 원대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두만강 이렇게 딱 가다가 체포돼가지고 청진 도보이부가 일행 딱 호송되고 저 혼자 보이부에 들어가서 한 3일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가 또 잡혀가지고 뭐 이건 이전에 이만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고문 받고 한 3개월 정도 보이부에 앉아서 정말 뭐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보이부에서 양반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 알아요. 내보다 어린 애들 저도 보면 다 경험자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빠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머리털이 나가고 또 뚜껑 한 대씩 맞고 막 총박죽으로 맞고 막. 저도 방송에서 주성아 TV 나가서 할 때 얘기했는데 저도 아직도 트라우마 있거든요. 네. 우리 저 창턱 있잖아요. 지금 네. 창턱 요만한데 그 철창 앞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무릎을 지금 저 정도 높이보다 조금 더 높죠. 거기다 무릎 꿇어가게 되면 그 턱에다가 무릎을 딱 네네.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뭐 그냥 여자들은 그렇게 좀 정신적인 고문을 많이 했는데 남자들은 그냥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내가 말했잖아요. 남자들은 정말 겨울이고 갈고리 같다가 쇠갈고리 쇠갈고리 같다가 막 네. 옆에 방에서 그 살창에서 바다다다닥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싸대기 때리면 저는 쫙쫙 소리 나고 그냥. 지금도 그 옆구리하고 등에 그 쇠갈고리에 찍힌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부에 있다가 도보이부로 나머지 일행들이 첫날에 다 이렇게 도보이부로 실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안 좋았던 게 그 제 일행 중에 그 장철님이라고 그 지금도 이렇게 바로 이름이 나는 그 장철님이라고 금삼봉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보이부부터 시작해서 딱 껴가지고 크게 마약을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큰 장사를 인심에 그러니까 탈북민 여성들을 많이 중국에 보내고 했던 분인데 너무 도에 있는 간부들을 다 끼다 보니까 그 평성 국가법에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직접 온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구조에 껴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제 소문 나는 게 참 운 나쁘게 거기에 껴갖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지키고 있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혼자 도망친 거죠. 도망쳤다가 결국은 또 잡혀가지고 아이고. 그 보이부에 들어가서 하다가 그분들은 첫날에 다 청진 도보부로 나갔고 저 혼자 그 장철림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바로 평성 국가보이부로 호송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차로. 그리고 그 사람 차량은 따로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예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진에 가고 저 혼자 온성 쪽에 잡혀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도보로 호송되는 도중에 해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령은 그 무산하고 청진으로 갈라지는 그 Y자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그 호소 차량을 기다리다가 장사 차량을 기다리다가 도망쳐가지고 6월달에 도망간 걸 넘어서 한국에 8월달에 입국했죠. 결국에는 횟수로 하게 되면 두 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송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다가 몇 번 잡혔어? 그러니까 북송도 안 하고 참 애매모호하게 그래도 정말. 그래도 어떻게 운이 안 좋기도 했지만 운 좋게 다 북한 네, 진짜 북송이 되기 전에 네. 그냥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게 젊은 게 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롤모델이요. 그 여성분 두 분입니다. 그 힐을 그 한 7cm, 10cm 되는 힐을 신고요. 야, 그 중국 그 넓은 두만강을 딱딱딱딱 뛰는데 저는 그 정신이면 뭐든지 못할 게 없다. 이 정도. 그 중에 두 명은 다 용감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한 명이 가자 땡땡아 하고 손 잡고 그냥 뛰겠죠. 그치. 한 명은 따라갔겠죠. 근데 그 한 명 내가 그 사람의 그 정신이라면 내가 한국에 와서도 못 살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야, 근데 그분들이 방송 보고 있고 위력실 알면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남양역 가기 전에 오후 2시경에 그 겨울입니다. 예, 거기 때려오던 분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시고 아, 진짜 나 그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인정고기밥 사드리겠습니다. 인정하기 봐. 그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어떻게 진짜 그분들을 보고 용기를 놓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한국도 오게 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까 6월에 나왔는데 8월에 한국에 왔으면 두 달도 안 걸린 거네요. 사실 오래 걸린 거죠. 뭐 사실 브로커가 제가 또 중국에 있을 때 한 번 인질로 잡혀가지고 또 돈을 더 요구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고 2주 정도면 중국에서 저는 태국 수용소까지 갈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또 치앙라이 거기서도 또 한 2주 정도 있었고 그리고 태국 감옥에도 뭐 난민 수용소에도 그렇게 있고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딴 분에 비하면 빨리 왔지만 그렇게 늦게 온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탈북을 할 때 기억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중국에 넘을 때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 대고 솔라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서 참 와 우리는 북한에서 숨어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참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한 가지는 그 중국 그 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 마하라고 그 까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까베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까베기가 한 줄이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줄로 막 이렇게 탈아갖고 이만하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 마중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이렇게 끝까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한 몇 입 뛰더니 맛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긴 거를 남은 거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음식을. 그래서 저는 갑자기 욱 하더라고요. 너 지금 저기 저 북녘 땅에서 이거 못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음식을 남겨?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태국에 도착해서 엄청나게 알았습니다. 그게 왜 알았었냐면 그 라오스 이렇게 중국하고 라오스를 넘을 때 제가 할머니를 얻고 날랐거든요. 그 일행이 12명 일반 할머니 그냥 다른 일행. 저희 조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70 되는 분이셨는데 그 다 부부간이고 뭐 이렇게 일행들이 있었는데 모두 그 할머니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50kg 밖에 안 됐었고 정말 살이 그 뼈밖에 없을 때였었는데 누구도 안 업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때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할머니가 못 가겠다 딱 누우시니까 모든 일행이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할머니 때문에 브로커는 할머니를 지금 버리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버리고 가면 거기서 동물 짐승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브로커한테 제 가방을 주고 할머니 저한테 업히십시오 하고 업혀갖고 진짜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었냐면 내가 북한에서 나무를 한 50kg, 60kg 나무 등짐을 지고 고항까지 내려왔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할머니로 그 고개를 한 4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 위로가 하고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빨리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노약자라고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가 그 태국에 오니까 모든 긴장과 그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탁 풀리면서 이렇게 그 태국에서 알았었거든요. 엄청 알았었는데
그때 그 한 누나가 그 저한테 그 수건을 기어가지고 이렇게 찬물에다 이렇게 딱 담궜다가 저한테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수건은 왜? 그러니까 아프니까. 열이 너무 나니까 예, 열이 나고 막 그 온몸이 막 그때 막 긁히고 막 이러니까 그때 엄청 울면서 뭔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살려고 지금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다시 북한에 못 가겠지 두고 누나 생각도 엄청 나고 그 누나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누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저기 하게 되면 돌아가 말하는데 그게 좋았었고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그리움이고 그것밖에 없는 추억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거기서 먹었던 옥수수국이 맛있었겠어요. 물론 농사 짓는 법이 다르고 해서 어디가 진짜 북한 만화에 유기농이 어디 있어요? 유기농도 그런 유기농이 없지. 그런 건 있지만 그때 이야기와 그때의 추억들, 그때 놀았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는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떠올리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와서 2달 만에 바로 이제 한국에 와서 드라마도 계속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한국에 딱 왔는데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이랑 직접 와서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한국이 어떻게 더 큰 차이를 보였어요?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한국에 딱 왔는데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이랑 직접 와서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한국이 어떻게 더 큰 차이를 보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라마는 드라마라는 게 영화는 영화다. 예, 영화는 맞아요. 영화였어야지 뭐 제가 거기서 북한에서 제일 좋아했던 그 배우는 수혜님입니다. 그래서 님은 온 곳에라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정말 한국에 가면 수혜 같은 분들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 나와서부터 한 게 그 소속사에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수혜님을 엄청 좋아하는 탈북민입니다. 근데 편지를 한 3번 보냈는데 한 번도 답장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노력을 해봤으니까 뭐 후회는 안 하지만요.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떨어졌을 때 탈북민이라는 신분으로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지 행복할 거야 라는 거는 당연히 뭐 행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슬픈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쵸. 제일 좋은. 근데 또 제일 가까웠던 가족을 잃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행복해도 항상 뒤끝에는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 자유에 대한 감사함을 해도 또 찝찝하고 왜냐하면 그 자유를 함께 못 누리는 게 미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다음 세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지. 아마 저 세대는 끝까지 그렇게 품고 가야 될 수명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야, 정말 우리가 탈북민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다 정말 눈물 깊고 따뜻하고 정말 감동 없이 못 들을 이야기 줄거리들을 갖고 계시는데 한국에 와서 그러면 공항에 들어가서 또 공항에서 우리는 국정원에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공항이나 국정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첫 스케줄 소화를 하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근데 이게 원래 이 TV가 원래 솔직 그런 프로그램 맞아요.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솔직한 제가 뭐 인터뷰.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뭐 참고로 여자친구가 있고 장가도 가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력 씨가 말 나왔으니까 이제 임자 있는 몸으로 결혼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맨날 얘기니까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다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먹는 것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최고의 내 인생 목표치였다면 한국에서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게 나의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행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한국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와 이성 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저희 생각은 아주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도 그렇죠 뭐. 이 분양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궁금했었고 그리고 드라마로만 봤던 그 서울 사람들의 그 막 간지러운 그 서울 표정으로 과연 어떻게 진짜로는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뭐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만하면 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선생님들 좀 보자 이런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 쳤어요? 여자분은? 뭐 그럴 때 근데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실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끔씩 자연스럽게 쓱 하면서 이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핑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쇼핑 체험 갔는데 저희가 그때 기억으로는 백화점에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구에서 그 아리따운 그 한국 남조선 여성분이 그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한국에 오기 잘했다. 고백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또 5분도 안 지나서 5초도 안 지나서 다음 남자한테 또 사랑한다고 해서 예쁜 여자다. 뭐 이런 오해도 혼자서 해봤었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안내원이 국인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또 예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오기 잘했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쿵쾅쿵쾅 뛰는데 뒤에 손님이 오니까 또 사랑합니다. 예쁜 여자다. 예쁘네. 속지 말아야겠다. 그렇습니다. 그치. 예쁜 여자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믿으면 어떡해. 안경점에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에게 쇼핑 체험을 하라고 20만 원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거를 가지고 안경점에 가는데 그 안경점 분이 저보고 그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왜?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는데요. 진짜 잘생겼잖아요. 익숙해진 건 아닌데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을 아니까 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처음 그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였을 때고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고 왔었더라. 그래서 잘생겼다고 해서 너무 그분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일전도 남김없이 그분한테 다 쏟아붓고 안경 하나를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잘생겼다는 말에 속지 말자라는 모토가 생긴 그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또 생긴 말 있어요? 또 생긴 말을 찾아서 생각했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말. 사랑합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나중에 밥 먹자.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했는데 진짜 그게 밥 먹자는 줄 알고 너무 기다리잖아요. 나 그거 있거든요, 나도. 나중에 밥 먹자고 해놓고서리 연락이 없고 연락 두절.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싫어.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종교 시설에 갔을 때 이렇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요. 종교 시설에 갈 때 그 여자분들이 엄청 싹싹하게 이렇게 잘 맞아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말하면 여자는 수지보하거나 맞아요. 뭐 이성일 때는 최소한 맞아. 수지보하거나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남조선 가신 아들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오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멀리 대하고 해서 참 이런 혼돈의 시기를 한 1년 정도 겪는 게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거하고는 또 좀 이게 분류 자체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한 30명 정도로 짝사랑을 하고 말고 혼자서 정리하고 혼자서 헤어지고 뭐 이 짓을 1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5초 만에 저기 5초 만에 아니네 이럴 정도로. 짝사랑했던 여자도 있었고요. 스펙타클합니다. 그러게요. 한 달에 30명, 매일 한 번씩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나 탈북한 걸 어떻게 알았지, 이분이?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저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정말 조상이, 나 진짜 조상이 진짜 북한에 다 있는데, 하고 따라가서
커피 사고 케이크 사고 이런 거 다 사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라고 300만 내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한테 수중에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냈었을 텐데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런 커피만 계산하고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값하고 케이크 어떻게 많이 드셨는지 한 1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때 그 일용직 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내고 그래서 참 라이트하게 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분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여자분이셨습니다. 남자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여자분이라서 초반에 그렇게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아니 그 정도로 적거나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래도 조금 처음 들어보니까 예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근심이 많아 보셔 어떻게 알았지 나한테 누가 근심이라는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커피 사고 빵 사고 케이크 어떻게 많이 드셨는지 케이크 뭔가 아닌 거야. 포장해 가셨나 포장해 갔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데서는 조각 또 케이크를 팔아도 조각으로 팔지 뭐 이렇게 팔지는 않잖아요.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10만 원이면 네. 6만 5천 원 하루 일당. 위력 씨가 그래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지만 한국에 와서 좀 가장 놀랐던 거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건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다라는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여기 온 지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가 되면 이게 뭐 놀랐다기보다도 제가 그렇죠. 놀라는 일을 만드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무지했고 참 철이 없었고 그 힘들었던 제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도 제가 발버둥을 안 쳐봤다면 결국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거기서도 정말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그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노력하고 또 이렇게 이뤄낸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뤄가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꽃제비였다. 그는 꽃제비다. 무슨 정말 뭐 주워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고 거기에 그쵸.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언제 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 줄 알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북한에서 내가 꽃제비가 되고 싶어서 꽃제비가 되고 싶고 아빠가 정치범 뭐 뇌물을 받고 싶어 가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 사회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했던 것인데 눈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어디에 걸어도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누가 다 똑같이 해먹어도 그냥 걸려들면 그냥 대상자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앞으로 지금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뭐 표현을 안 되면 생활형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북한에서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형 범죄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법률상으로는 모든 것이 장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제 금지되어 금지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에서 어느 만한 통계가 나올까, 어느 만한 숫자일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은 뭐 아직 뭐 결론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취합하고 할 때 제가 북한 가설을 세운다면 북한에 살고 있는 2,300의 그 인민들은 모두가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가설을 채웁니다.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학교 가도 문제고 인민반에서 문제가 안 되면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맞습니다. 되면 청년동맹에서 문제가 되고 청년동맹에서 또 했더니 선임단에서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무조건 다 죄인인 거고 먹고 살려면 다 죄인인 거지. 2,300만이 죄인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야기 또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 위력 씨만의 대한민국에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이거 못 먹겠어라는 음식.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이 뭐였냐 하게 되면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그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고 배부를 때 먹는 음식이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배를 골아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먹는 음식은 물론 감사함은 있지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북한에서는 매일매일 맛있었고 매일매일 정말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지고.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밥 사주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삼겹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삼겹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물론 맛있는 음식은 있겠죠.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도 이것도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맨날 굶주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기다리고 오늘 뭐 먹나, 내일은 뭐 먹을 거 있을래나, 내일은 쌀밥 먹을래나, 내일은 밀밥 먹을래나 이걸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충 때우지 뭐. 그러면 못 먹겠는 음식 있어요? 예, 저는 홍어는 진짜 아직 조금 제가 비유가 좀 약한 편입니다. 원래 동해바다 출신이긴 한데 저는 홍어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시는 분들은 엄청 잘 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좀 모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그 북한에서 하도 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가능하면 신선한 음식으로 먹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 딱 세 가지 뽑았던 게 첫 번째는 풀을 먹지 말자. 네, 두 번째는 죽을 먹지 말자. 세 번째는 상한 음식을 먹지 말자였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그 지금 홍어가 포함이 돼서 저는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삭힌 음식이라서 그러면 된장도 못 먹어요. 근데 된장은 먹습니다. 또 된장은 워낙 우리 민족적인 음식이고 그렇죠. 전통 김치도 음식인데. 그렇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담당 형사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이렇게 밥 사주겠다 했을 때 그 삼겹살 집에 역시나 갔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상추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지금 돈을 아끼려고 풀을 좀 더 시켰구나. 삼겹살을 더 많이 사주기 싫어가지고 이게 지금 풀을 이렇게 추가로 풀 먹고 배 채우라고 이렇게 채웠구나. 이런 생각 오해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상추에다 싸먹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막 죽은 보게 되면 너무 싫고요. 근데 지금은 풀은 잘 먹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야, 많이 똑같네. 바뀌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직도 안 먹는 거는 진짜 정말 죽도록 아프지 않고는 죽은 진짜 절대 안 먹어요. 죽 안 먹고 그 다음에 안 먹는 게 홍어. 그 다음에 안 먹는 게 번데기. 그렇습니다. 저도 번데기는 잘 안 먹습니다.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 웃긴 것 같습니다. 내 돈 주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해갖고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 내 돈 주고 그 살을 또 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건강하겠다 하루 만보 걸겠다고 막 아파트 밑에서 돌고 운동장에서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땀 흘리고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은 살이 안 쪄서 그게 오히려 살 좀 찌자 막 이렇게 해갖고 북한의 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왔던 것도 살찌는 약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그 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기는 살을 오히려 빼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참 행복하다. 그 얘기밖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잘 먹기 위해서 뺀다고. 북한은 음식이 어느 정도 한계가 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닭이면 닭, 고기면 고기는 그냥 국 끓여서 찢어서 나 먹고 무쳐 먹고 이게 다인데 여긴 또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무쳐 먹는 문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딱 욕했던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음식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도마다 각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맛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막 진짜 심한 욕을 했거든요. 우리도 저만한 재료가 있으면 저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지 저렇게 만들 줄 몰라서 저 배부른 팁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같은 음식하고도 수많은 국민들 중에 그 전공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하나의 삼겹살도 여러 가지 오겹살이 있고 삼겹살이 있고 벌집 삼겹살 무슨 칼집 무슨 숯불 삼겹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식초 간장이라고 그냥 찍어 먹고 끝이고 그것도 땡큐고 그 기름은 또 김치 볶아 먹고 참 깡치까지 한 방울까지도 그리고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기름 볶고 해바닥으로 한 번씩 돌려서 이렇게 아깝다고 이렇게 돌려서 드시고
참 비계 덩어리 자게 된 거 비계 덩어리 몇 달을 가잖아요. 상하지 않는 한은. 네. 그걸로 왜 비계 덩어리를 해서 닦고. 가마 닦고 네. 반찬할 때마다 그거 살짝 해서 기름 지직 나오게 되면 다시 건져서 이쪽에다 옮겨놓고 또 그거에다 반찬 그 마지막에 또 굳으면 그 반찬에다 거의 하게 되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니까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역시 북한인걸요. 뭐 네. 북한의 현실인걸요. 뭐. 예. 자, 우리가 위력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슬슬 마지막이 돼가네요. 네. 이게 병원 시설을 줘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건강해서 문제라서 사실 그 병원에 갈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빨 때 뺏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대체.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빨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뭐 지석이랑 이런 걸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빨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나라. 그래서 참 그런 거는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다가 또 한 번 받아야겠네요. 스케일.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그쵸. 오늘 지금 출연하신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결혼을 지금 앞두고 이제 네, 당장 내일 모레 동동 돼 있는 날이어서 이런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유부남으로 한 달 정도 되셨을 때일 것 같습니다.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하시면 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그렇습니까? 채워주고. 초대장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끝나고 당연히 가서 충분히 우리가 축하해 드려야 될 분들이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가정이니까 제가 찾아갈게요. 탈북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도 이제 법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학도 나오시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밟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북한에 살면서 북한 법이 어떤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도 저도 이제 감옥생활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계기였는데 그때 사회교양 처분을 받은 법이 세상에 저희 사촌 오빠가 비행사였다는 이유로 저는 사회교양 처분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해서도 좀 무지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사실 저도 좀 약간 법과 관련돼서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와중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법과 관련돼서 북한과 남한의 또 법, 또 남한에 와서 봤더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법에 관련돼서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밖에 처벌 안 된다고?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법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위력 씨의 시선만으로 바라봤을 때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그 북한법과 남한법을 비교를 하게 되면 딱 한마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법률을 보게 되면 개인의 법률이라기보다도 당과 국가를 위한 법률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위자들 즉 보위부나 보안서에 그 근무하는 분들도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 기관보다도 이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서 진짜 마지막이 됐네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쑥스럽지만 네네.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일말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위력입니다. 뭐 지금 제가 편지라는 걸 이렇게 써보는데요. 물론 닿지 않는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코너의 마지막에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물론 제 기준에서 열심히 살겠지만 항상 미안한 감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살았던 북한의 생활하고 여기에서 생활이 너무 다르고 또 여기서 만끽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먹을 때도 그리고 잠잘 때도 또 느끼는 모든 것이 지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언제까지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을 하루하루 빨리 홀홀 털어버리고 제 삶을 위해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이 이 사회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희를 받아준 이상 저희는 또 열심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조건까지 올라가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또 열심히 살겠고요. 여러분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되더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견디다 보니까 되더라, 뭐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소리가 있듯이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잘 버티셔갖고 그날까지 뭐 그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통일이죠. 있죠. 네, 그래서 그날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마주하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고마워요.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되는 그날까지 꼭 살아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서로 힘내자. 네. 각자의 선 자리에서 우린 여기서 우리대로 네.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잘 살아갈 것이니 너무 갑자기 준비해갖고 뭔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네. 위치에서 또 여기서 받아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고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할 거고 북한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힘들고 하겠지만 그 사회에서 그래도 억지같이 살아남아서 기다리자.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만날 날인 통일날에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력 씨의 좀 호소력이 짙은 이제 영상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력 씨와의 시간 마무리 잘 됐고요. 우리 위력 씨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잘 되게끔 좀 응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방송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이랑 시청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